여기가 찐 바닥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매우 좋긴 한데 큰 폭의 하락만 나오지 않으면 한 8만 달러 선만 좀 잘 지켜주면 될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에도 7만 8천을 깨지만 않으면 상방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금리 인하 4번 정도만 해줘도 비트코인이 그래도 2억 이상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고점은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대략 한 가을쯤, 한 10월에서 한 11월쯤에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4월 10일 오전 6시 48분입니다. 간밤에 너무 큰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가 3개월간 90일 동안 유예됐어요. 트럼프 형님이 참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을 마음껏 흔드는데 이렇게 좀 그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단 중국은 와 진짜 이거 무역하지 말자는 뜻이죠. 125% 관세입니다. 관세를 그러니까 중국만 죽이기로 바뀌었어요. 네, 그냥 모두 두드려 패기였는데 중국만 죽이기로 좀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125% 관세 폭탄을 때린다고 합니다. 뭐 중국하고는 이제 골이 너무 깊어지지 않을까 뭐 싶긴 하거든요. 중국만 보복관세에 매겼잖아요. 다른 데는 다 협상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다른 나라들은 90일 유예되는데 무관세는 아니고요. 10%씩 부과한다고 합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만 해도 25% 상호관세 때린다고 했잖아요. 25% 이야기 했다가 90일 동안 10%로 낮춘다고 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주식이 그냥 모든 주식이 다 환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엄청 올랐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4%였는데 10%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한국은 상호관세 25% 맞았잖아요. 요게 이제 상한선이 되는 겁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서. 하한선은 10%가 되는 거죠. 10% 부과는 이제 바로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10%는 부과되는 거예요. 이제 무관세는 없습니다. 우리 미국하고 FTA 체결 국가인데 뭐 이제 이건 없어지는 건가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뉴스를 읽어보니까 최소 10%, 최대 25%요 안에서 협상한다. 네, 요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단 자동차하고 철강 요런 데에는 25% 네, 그대로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그냥 뭐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무지막지하게. 일단 이 나스닥인데요. 저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거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은 본 적 있으신가요? 하루에 12%가 넘게 올랐어요. 185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857포인트가 하루에 오른 건 네, 뭐 사상 최대입니다. 물론 그 비율로는 예전에 2000년에 뭐 좀 올랐을 때가 있다곤 하는데 그때 한 14% 되는데 2000년도에 나스닥은 너무 귀여웠죠. 지금은 뭐 최대가 2만 포인트잖아요. 2000년도에 나스닥은 최대치가 5000포인트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4분의 1밖에 안 돼서 여기에 14%뭐 이렇게 해봤자 뭐 700포인트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오른 수준에 비하면 아주 귀여운 수준입니다. 하루에 1800포인트가 올랐다. 와, 진짜 무지막지한 일이죠. 물론 하루에 이만큼 빠진 것도 역대급이었잖아요. 이미 빠진 상태에서 또 후두둑 빠져가지고 1400포인트까지 빠졌죠. 나스닥이 이렇게 이틀 동안 10% 넘게 빠진 것도 그냥 최대치라고 합니다. 근데 오른 것도 이거 진짜 완전 V자 반등이네요. 그죠?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보시면 네, 바로 V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나스닥이 오른 거에 비해서 뭐 조금 올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진짜 많이 올랐죠. 74,000달러에서 쌍바닥 찍었죠. 네, 더블 바텀. 여기도 74,000, 여기도 74,000, 여기도 비슷한 가격을 찍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여기 저점이 갱신되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 저점이 74,508달러였거든요. 근데 여기 어저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가 74,620달러.
한 140달러 차이로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갔어요. 전 저점 깰 줄 알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그래서 트레이딩은 뭐 수익이 좀 미미합니다. 뭐 약간 있긴 했는데,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정말 기다리던, 뭐 여기 제 눈에는 임펄스 상승으로 보이거든요. 뭐 상세한 파동 카운팅은 안 하겠지만, 고래동 공부에서는 정말 상세하게, 네, 제가 카운팅 다 해드렸는데,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네, 임펄스 진행 중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직은, 네, 3파인 것 같고, 한번 조정 받은 다음에 또 나오면서 5파까지 나오면, 네, 임펄스가 완성이거든요. 임펄스 완성되면 조정받고 또 상승하고 계속 그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찐 바닥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직은 설레발이에요. 여기에서 좀 조정받고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도 임펄스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많이 조정이 너무 깊다 하면은, 네, 그냥 제 희망회로는 또 깨지는 거죠. 또 어디까지 빠지나 하고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매우 좋긴 한데, 큰 폭의 하락만 나오지 않으면, 뭐 한 8만 달러 선만 좀 잘 지켜주면 될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에도 7만 8천을 깨지만 않으면 상방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보다 더 많이 내려오면 뭐 별로 예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만 있다면, 제가 4월 달부터는 사실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2분기. 2월에도 엄청 떨어졌고 3월에도 엄청 떨어졌잖아요. 4월부터는 좀 다시 재차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뭐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9만 달러를 못 넘었어요. 계속 그동안 8만 8천에서 계속 막혀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8만 8천 달러의 저항선이 엄청납니다. 여기를 계속해서 못 뚫었는데, 4월 달에는 이제 좀 뚫고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차트 분석이 아니라 제 희망회로입니다. 여기서 임펄스가 나오면서 상승이 되면 충분히 8만 8천 뚫고 9만도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4월까지 분위기만 좋으면 10만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맞았네 틀렸네 소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희망회로입니다. 희망회로. 올라간다가 아니라 올라갔으면 좋겠다. 저 투자자니까 올라갔으면 하고 바랄 수는 있잖아요. 맞았다 틀렸다 소리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만 좀 덜해도 제가 방송하는데 좀 덜 부담될 것 같아요. 제가 고래동 공부 방송은 정말 매일 하거든요. 매일. 심지어 이번 주 월요일에 듣고, 지금 목요일인가요? 월화수목. 그러니까 뭐 거의 매일 같이 하고 있는데, 공개 방송은 자주 못 하잖아요. 물론 바빠서 그런 것도 있는데,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네, 그냥 뭐 제 관점을 이해하게 해드린 건데, 맞췄네 틀렸네 뭐 너 때문이네 소리 하니까 솔직히 방송하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뭐 그런 것도 다 일부이긴 하지만 네,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만 더 올라주면, 임펄스가 나오니까 좀 빠지다가 올라주면, 그러면 좀 상방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가 너무 관세에 욕심만 안 부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공화당 내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트럼프 지지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빌 에크먼인가? 네, 에크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부자들, 부자 사업가들,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의 엄청난 지지자들이었는데, 관세 정책은 좀 큰 실수다, 이건 좀 철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공화당 내에서도 관세는 좀 너무 심하다 하면서 좀 두드려 맞았어요, 많이. 그래서 트럼프가 좀 생각을 좀 바꾸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좀 미쳐 날뛰었었죠. 블로그에 메르님이라고 있으신데, 이분이 거시를 되게 좀 잘 아시더라고요, 매크로 쪽을.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나 뭐 거시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목적은 돈 풀기잖아요, 어찌됐든. 그리고 이자율, 금리를 낮춰야 합니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채권을 많이 사면 되거든요. 채권 수요가 많아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금리에도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금리가 이제까지는 트럼프가 생각한 대로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갑자기 엄청 튄 게 보이십니까?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메르님 블로그를 좀 보니까 좀 타당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진콜이라고 있어요.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배 레버리지를 쓴다. 그러면 1억을 이용해서 1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10배니까. 대신에 10%만 하락해도 그냥 청산이 됩니다. 1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10억을 투자할 수 있는 대신에 그 페널티거든요. 10%가 떨어지면 다 없어진다. 그래서 마진 콜이라 그랬잖아요. 마진이 그러니까 증거금 같은 건데 증거금을 더 넣으라는 콜. 옛날엔 전화로 했대요. 증거금 더 넣으세요 하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진 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채권이 문제가 아니라 주식이 무지막지하게 빠졌단 말이에요. 뭐 채권 선물 뭐 이런 거, 나스닥 선물 뭐 이런 거.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돈을 더 안 넣으면 청산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권을 팔겠죠.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하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레버리지 쓴 롱 포지션이 청산당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을 매도하는 거예요. 채권 판 돈으로 여기 증거금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요새 금도 엄청 떨어졌거든요. 지금 반등한 것만 빼고 금도 많이 빠졌죠. 여기에도 그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진콜 증거금 넣으려고 금과 채권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하고 채권을 팔아가지고 증거금으로 넣은 거죠. 마진콜이 와서. 저는 이게 되게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금리가 오히려 이렇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주식시장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죠. 첫 번째는 일단 주식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되게 민감하죠. 우리나라 자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어디 자료 보니까 한 80%가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 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주식에 편중이 돼 있어요. 저도 미국인이라면 아마 부동산보다 주식이 훨씬 많았을 것 같거든요.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오르는데 굳이 부동산을 살 이유가 없죠. 주식이 떨어지면은 너무 안 좋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또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가 2년에 한 번씩 있어요. 대통령 선거 한 번 있고 총선 한 번 있고 뭐 이게 2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주기가 좀 특이하잖아요. 대통령은 5년, 뭐 총선은 4년 이래서 주기가 좀 안 맞는데 미국은 둘 다 4년이라서 선거 주기가 2년마다 이렇게 딱딱 들어맞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게 주식이 이렇게 폭락하면 내년 중간 선거 역시 폭망하겠죠. 지금 공화당에서 레드 수입이라고는 하지만 과반수가 살짝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주식까지 폭삭 망하면 트럼프도 뭐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파워가 되게 센데 그걸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관세 유예는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좀 대폭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까진 잘 모르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저는 뉴스 보고 파악을 할 생각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은 금리가 미국 금리가 막 국채 금리가 막 높아지고 있는 것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관세를 유예하게 된 게 아닌가.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CME 패드와치를 봐도 뭐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거의 뭐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됐냐? 현 시점에서는 5월 달에는 그냥 동결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관세가 그대로 동결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뉴스 보니까 골드만삭스도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었는데 뭐 거의 한 반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낮췄어요. 관세를 좀 유예해주면서 협상 여지를 남겨두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떨어졌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도 좀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어저께보다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빠졌습니다. 5월 달엔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엔 금리 인하 될 게 거의 좀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7월에는 좀 반반인데 또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9월은 또 패스네요. 아까 9월에도 되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 계속 변합니다. 지금 이만큼 좀 급변하고 있어요. 거시가. 네, 이렇게 급변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많이 급변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올해 그래도 아직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금리 인하 된다는 게 한 8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네 번만 돼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금리 인하 네 번 정도만 해줘도 비트코인이 그래도 2억 이상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올해 좀 네 번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 쌍바닥 찍었고 여기서 임펄스 나왔으니까 바닥일 가능성이 좀 있다. 예, 바닥이 74,500이니까 올 시즌 저점 대비해서 2배 정도 간다 치면 한 15만 불 정도 되겠죠. 15만 달러면은 2억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올해 고점은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대략 한 가을쯤 10월에서 한 11월쯤에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중간중간 고비는 또 많을 거예요. 이렇게 뭐 30%씩 빠질진 모르겠지만 20% 이상 빠지는 때는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31, 2% 정도 빠졌거든요. 요때가 최저점 근처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알트코인은 지금 엄청 박살났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3%를 넘어섰거든요. 장중한 때는 요때 최고점은 63.9까지 찍었네요. 거의 64%를 찍었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이 그렇게 빠졌는데도 도미넌스가 올라갔다는 뜻은 알트코인은 처참하다는 뜻이잖아요.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랐다는 뜻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은 훨씬 더 많이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알트코인 시가총액을 나타낸 게 이 토탈2라는 차트인데 토탈2 보시면 얼마나 처참한지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심각하게 빠졌거든요. 이게 전체 알트코인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더리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빠졌잖아요. 12월 7일에 최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보면은 한 47%가 빠졌습니다. 평균이 반토막 났다. 그럼 뭐 특정한 알트들은 뭐 한 4토막, 4토막 난 것도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알트는 되게 처참했단 말이에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선방한 편일 수도 있어요.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자 하시면 나중엔 몰라도 일단 올해는 비트코인 위주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수익률 면에서는 종목 선정 잘하면 알트코인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익률 면에서는. 하지만 그 수익률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자칫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으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때부터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이 있겠지만 그냥 하락이 있다고 해서 매도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고 두드려 맞고 갑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팔 거였으면 솔직히 진작 팔았어야 됐다. 어차피 못 판 거 그냥 존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왕창 많이 빠지면 어떡하냐. 왕창 많이 빠지면 저는 그냥 추가로 더 매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자가 이야기하는 시즌 종료가 오면 그러면 비트코인 궤를 떠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다시 상승하는데 뭐 한 1, 2년 더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진짜 부자 되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비트코인 투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모았던 게 요맘때입니다. 요맘때. 그래서 악플 중에 그런 악플도 달렸어요. 그냥 운 좋게 쌀 때 사가지고 뭐 되게 전문가인 척 떠드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많이 빠져서 쌀 때 요럴 때 사면 되는 거잖아요. 운 좋게 싸게 샀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도 여기 싸지면 운 좋게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잘 보유하고 있으면 많이 올라가면 그냥 수익 실현하면 되잖아요. 익절하면 되고 투자가 좀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 방송을 보고 있으시다면 지금 이런 시점에는 대부분 비트코인을 갖고 계실 거거든요. 아니면 팔아 없애버렸거나 갖고 계신다면 그냥 이때까지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빠진다면 물론 팔고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건 솔직히 쉽지 않은 거 이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냥 이때 더 추가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 2년 있으면 더 높은 가격이 되겠죠. 비트코인 되게 좋은 자산이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늘 또 이게 크게 올랐다고 뭐 너무 행복해 하지 마시고 언제든 또 빠질 수 있다. 이 생각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네, 그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물론 저는 네,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여기가 저점이고 이제 앞으로는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이건 제 기대일 뿐이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네, 판단은 여러분들 몫인데 지금까지 잘 지켜내셨다면 네, 앞으로도 쭉 지켜내셔서 좀 수익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많이 올랐는데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ever sell your Bitcoin.